오늘 세 번째 저희 미래 여성 경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 포럼의 대표이신 김경선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날에 5월의 좋은 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가족정책 기본 원칙이 명시가 돼 있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 생활의 기본 원칙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그런 양성평등을 보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깨어졌을 때는 제도적으로 그런 양성평등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책을 정부가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정책관을 제일 오래 하신 김숙자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아마 그런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미래여성 경제 포럼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회원님들도 다 가족생활 영위하고 계시고,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은데 1인 가구도 그것도 가족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 중에는 1인 가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기에 계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가족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의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좋은 5월에 이 강의 들으시면서 좀 생활의 인사이트도 받으시고 사업에 있어서 인사이트도 한번 얻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포럼을 공동 주관해 주고 계시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안환기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또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저 생산성본부 안환기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생산성본부는 195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전쟁 끝나고 뭐 휴전하고 한 3, 4년, 4, 5년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서, 그때의 생산성은 이런 여성, 가족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와 반대로 갔을 거예요. 남성 위주의 가정이 아닌 직장 위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기계나 전산이나 장비나 통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한다. 여기 계신 사람들, 인간들은 잘 안 보였을 건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주로 반대쪽으로 합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저희는 인간지능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한번 저희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출생 고령 사회에서 가족 정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저희 김숙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자입니다. 예. 가족정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외국의 가족정책은 어떻게 수행을 하지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느 나라도 가족정책이라고 하는 규정하에 일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가족정책국이라고 하는 국을 만들고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좁게 가족정책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 토대로 업무를 쭉 수행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가족을 형성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다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토대가 저는 가족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우리나라가 과연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을 물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출산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전 정말 시골에 살았는데, 그 보건소에서 출산을 제한하려고 다니는 그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면서 피임기구 나눠주고 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70년대는 4.5였습니다. 80년대는 2.76이었습니다. 90년대 1.76. 근데 방금 답을 그러셨잖아요. 80년대까지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출산을 어느 정도 이 나라가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최소의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이면 될까요? 유지가 2.1입니다. 2.1. 그런데 이미 80년대 2.76이고 90년대는 1.7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산하 제한은 안타깝게도 98년도까지 갔습니다. 예. 가족계획 협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98년도까지.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80년대 이미 산하 제한을 끝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3년도에 0.7인데요. 올해는 얼마일 것 같아요? 0.6입니다. 0.6. 전 세계 1.0 이하의 합계 출산율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인구정책 변천사를 제가 그래서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가 산하 제한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출산율을 반등하려고 노력을 할까. 50년대에는 3남 2녀는 낳아야죠 하면서 아까 4.5명을 낳잖아요. 7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우리나라가 아이를 자꾸 낳으려고 했을 때는 뭐가 가장 기초가 됐을까요? 아들 선호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 캠페인을 했습니다. 80년대. 그런데 80년대에도 이미 저거 하면 안 됐던 상황이죠. 그런데 90년대에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 구분 말자. 예. 그래서 우리 저 때까지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성들이 임신하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막 그 감별했습니다. 예. 제가 90년도에 결혼을 해서 저는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언제? 2000년대가 될 때까지.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 둘까지는 의료보험이 됐고요. 셋째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습니다. 출산할 때. 예.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한심하게 정책을 했는지. 예. 그렇죠. 그리고 2000년대부터 이제 어머 큰일이네. 합계 출산율이 저렇게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녀한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만 낳지 마, 둘 낳아 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는 너무 늦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안 낳게 하는 최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딸이 실제로 대학 진학률은 더 높습니다. 남성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 우리 여성들이 내가 배운 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커리어 접을 거야 라고 하는 여성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성 고용은 두 가지로 가죠. 여성들이 배웠고 그리고 여성들이 우리가 IMF 19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집에 있던 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이 겹치면서 고용률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우리나라만 겪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겪었고요.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겪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출산율이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다 20년 전, 10년 전에 다 그렇게 최저 출산율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1.0이 지금 아닐까요? 다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배워야 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 2070년대에 가면은 어느 나라도 다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추산한 게 이것도 조금 전의 일인데요. 아마 0.6, 0.5로 가게 되면 3,800만 명도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가 앞다퉈서 제일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저출생 극복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대통령님 그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생 위기 대응부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부도
국회도 그리고 민간도 다 정말로 이거는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지금 현재 2000년대에는 47% 여성 고용률이 23년도에는 54%로 올라갔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거는 고령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성들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배운 이 커리어들을 자녀 때문에 그냥 담보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저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높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GDP도 높고 출산율도 높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우리나라만 안 될까요?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여성들이 여전히 취업의 가장 장애 요인이 큰 거는 육아 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2030 미혼 남녀들한테 결혼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없답니다. 60%가. 그동안에는 한 56% 그랬는데 올라가고 있고 그중에서 보시면 여성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의식은 굉장히 변해가는 것 같아요. 공평한 가사 분담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32%에서 62%까지 올라갔지만 실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늘 가사 노동 시간의 성별 부담인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변하지 않고요. 제일 재미난 거는 맞벌이 여성은 여전히 집에 가서도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저는 늘 남성들은 집안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 이게 자기 일인데 왜 도와주냐고요. 예. 그리고 왜 생색을 냅니까? 너무 적절하지 않지 않아요? 예. 근데 2030 세대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보다는 그 생각은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천은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문화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내가 육아휴직을 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내 일을 더 맡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육아휴직 내고 싶어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소득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 최대 1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걸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될까요? 육아휴직 할 때. 최소한 75% 정도까지는. 가구 구성하고 혼인은 뭐 다 통계에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1인 가구는 지금 현재 37%까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혼인 건수와 혼인율도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출산 문제 정말 해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성 고용을 높여야 돼요. 근데 여성 고용을 높이려면 아까 그 육아 부담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맞돌봄이 해야 되려면 그 남성들만 참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맞돌봄 하는 거는 사실은 가정에서 남성이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변화를 해줘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게 일가정 양립 제도입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선진국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도 스웨덴도 독일도 영국도 다 변했어요. 어느 나라도 이거 경험 안 한 나라 없습니다. 그럼 저런 나라는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도 우리나라보다는 앞서서 갔을 뿐이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시간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도 1.0 이하로 떨어져 갖고 반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사회가, 시민단체가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하게 된 거죠. 2030 그 청년층들한테 출산 조건을 물어봤더니 여성은 다 그 배우자들의 양육을 참여해주면
가사를 같이 분담해 주면,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을 같이 해준다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남성한테 물어보면 나보다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면, 내가 안정적인 일을 하면 굉장히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이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갈 길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남녀 간의 성평등, 그다음에 가족의 다양성,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늘 저도덕 중심이 아닌 보편적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법적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 범위만 가는 것을 좀 변화를 하는 거. 생각은 다 변했는데 이 제도와 정책은 아직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낳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출생신고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부모님, 엄마, 아빠입니다. 사실 그 출생신고를 이제는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통보가 가서 엄마, 아빠들이 출생신고 안 하면 한 달 이내에 공공행정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게 출생통보제입니다. 아이를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가 누구인지 거기에 기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보호출산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나 이모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같이 자녀를 돌봐줬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같이 어떤 시설을 만들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있어서 나만 돌보는 게 아니고 이웃도 돌보고, 내가 돌보지 못하는 어떤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품앗이로 해서 같이 자녀를 돌보자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게 공동육아 나눔터이고요.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 제도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면 가족 친화 인증기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2008년도에 14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천 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평등, 그다음에 세대 간의 평등을 이루고 다양한 가족의 삶을 우리 사회가 이루어 나간다면 저는 앞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사회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산율은 반드시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신창맹 씨 이렇게 말씀해 아, 주셨어요. 진짜. 아니 근데 표시는 신창이에요. 네, 신창. 다 하나예요. 모니 하나예요. 네, 한 모니 동네 하나예요. 주민들. 네. 우리 UI UX 쪽이라서 사실은 뭐 인터페이스 쪽이고 네, 전문가고요. 아니 근데 그쪽에 한 3년 좀. 네,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잘 가시고요. 네. 나? 뭘 살죠? 네. 목요일 안 해. 목요일 안 해. 미래